엘리트 아들이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고 부모는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숲 위로 맴도는 독수리, 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하늘의 총알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건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로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챈들러 할더슨 사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디포레스트 윈저 트윈시티는 매우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이 평탄하여 농업 발전에 매우 적합하고 주택가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농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번잡함과 화려함을 느끼고 싶다면 차로 20분이면 주도인 메디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트 할더슨과 크리스타 할더슨 부부는 이 작은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바트는 1971년생으로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특별한 배경이나 자원 없이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지금의 한 국제금융회사의 회계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목공 작업을 즐기곤 했습니다. 3살 연상인 아내 크리스타는 원래 백화점의 매니저였지만 두 아들이 차례로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 방식의 생활은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크리스타는 다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폭스바겐 대리점의 정비 접수 담당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부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부부로 대형 주택과 화목한 부부관계, 그리고 말 잘 듣고 착한 두 아들을 가진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막내 아들 챈들러는 1998년 3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겉보기에 챈들러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반면 2살 터울의 형 미첼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첼은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사교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미첼은 한 IT 기업에 취직했고 사랑하는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한편 아직 학생 신분인 챈들러는 집에서 멀지 않은 메디슨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이 학교는 명문대학은 아니었지만 챈들러의 미래를 막을 만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2020년이 되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챈들러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은 챈들러에게는 마치 하늘이 준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더 관심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난 2021년, 챈들러는 메디슨 기술대학으로부터 컴퓨터 정보기술 행정관리 부전공 학위를 무사히 취득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외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사회와 접촉하며 다양한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도에 과감히 도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졸업과 동시에 미국 가족보험회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인턴십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챈들러는 집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돈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아들의 성장에 대해 부모인 바트와 크리스타는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보다 더한 기쁨은 곧 찾아왔습니다. 2021년 5월 챈들러는 모두에게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이스 X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플로리다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 X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로 스타쉽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등 첨단 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세계 유수대학 출신 인재들이 꿈꾸는 직장에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인 챈들러가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아들의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부모인 바트와 크리스타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뻐했고 가족 전체가 자부심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챈들러는 원래 2021년 6월에 여자친구 캐서린 멜랜더와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해 스페이스 X에서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잔인한 장난을 걸었습니다. 출발을 며칠 앞두고 챈들러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집 지하실로 내려가던 중 그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굴러떨어졌고 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그는 고통을 참으며 혼자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챈들러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고 일부 척추와 신경에도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의사는 그가 현재 상태로는
비행기 탑승이나 장거리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챈들러는 플로리다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스페이스 X의 입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입사 마감일이 지나도록 챈들러는 이동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중한 취업 기회를 허무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챈들러는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습니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에 시달리던 그는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며 현실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인 바트와 크리스타는 아들의 상태를 몹시 걱정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페이스 X 취업의 기회를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이날은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마지막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해야 할 크리스타가 그날 자동차 매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동료들에게 결근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타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다니엘 크로닝거는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전화를 걸어 크리스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몇 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올 뿐이라 다니엘은 불안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다니엘은 여자친구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크리스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위스콘신주 윈저 오크 스프링 루트 4595번지에 위치한 할더슨 가족의 저택에 도착했고 다니엘은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애가 탄 다니엘은 집 옆 차고 쪽으로 돌아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파란색 아웃백 차량과 회색 볼보 XC70 차량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차량은 평소 바트와 크리스타가 타던 차였습니다. 그때 집 뒷문으로 챈들러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챈들러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막 샤워를 마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동료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챈들러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부모님 두 분은 화이트 레이크 마을에 있는 가족의 별장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 별장은 1940년경 크리스타의 조부모가 지은 유서 깊은 오두막으로 오래된 건물이라 각종 시설이 자주 고장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부모님이 직접 수리를 하러 간 것이라고 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건 산속이라 휴대전화 신호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챈들러의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고 혹시 부모님 소식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7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경 챈들러는 다니엘에게 어머니 크리스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장의 배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바트와 함께 하룻밤 더 화이트 레이크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7월 5일 월요일 저녁쯤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지나도 화요일이 지나도 바트와 크리스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수요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타는 여전히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니엘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챈들러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챈들러는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 경찰서 북동지서에 들어가 부모님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형사는 브라이언 션크와 사브리나 심스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두 형사는 챈들러의 집을 방문해 그를 직접 면담했습니다. 챈들러는 진술에서 7월 1일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님이 친구와 함께 화이트 레이크의 별장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부모님이 챙겨갈 약과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일 금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집을 떠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7월 4일 일요일에는 어머니로부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다음 주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아침쯤 돌아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형사들은 집안을 잠깐 둘러봐도 되는지 물었고 챈들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형사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벽난로에 유리 한 장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깨진 유리 파편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챈들러는 이것이 자신이 반려견과 놀다가 실수로 유리를 깨트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 과정에서 발도 베었고 많은 피가 났지만 이미 스스로 다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도 의심하지도 않은 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한 바퀴 돌았지만 특별히 의심할 만한 단서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형사들은 일단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부모님의 실종 소식을 접한 챈들러의 형 미첼과 그의 약혼자는 즉시 차를 몰고 화이트 레이크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미 현장 수색을 위해 호출된 화이트 레이크 마을 경찰과 마주쳤고 미첼의 동의하에 경찰은 별장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본 결과 최근 누군가 머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구 위에는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생활의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별장 주변 지역까지 꼼꼼히 수색했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챈들러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혹시 집 주변을 촬영한 보안 카메라가 있는지 혹은 최근 며칠 사이에 수상한 점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챈들러에게는 이름이 캐서린 멜린더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다른 젊은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7월 1일 두 사람은 영상통화를 나눴고 그 영상 속에서 캐서린은 챈들러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말투는 기운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침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캐서린은 그가 여전히 스페이스 X 취업 기회를 잃은 데 상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분 전환 겸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자신과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그녀의 어머니와 매우 가까운 친구인 CC가 넓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함께 가자고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느끼면 챈들러도 조금이나마 긴장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챈들러는 여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7월 4일 그는 캐서리와 함께 CC의 농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가롭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잠시나마 마음속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일 다음 날인 7월 5일 오후 5시 30분경 챈들러는 혼자서 파란색 아웃백 차량을 몰고 다시 CC의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하루 전 얼굴을 마주했던 CC에게 챈들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이전에 당했던 계단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읽기 능력과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낙담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농장 안에 있는 수영장 근처로 혼자 가도 되겠냐고 CC에게 부탁했습니다. CC는 그의 말에 크게 의심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들은 CC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챈들러를 위로하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시간 남짓이 지난 뒤 CC와 친구는 수영장 근처로 향했는데 그들이 수영장 방향을 바라봤을 때 챈들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온 파란색 아웃백 차량은 트렁크 문이 열린 채 수영장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챈들러는 수영장 옆에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말없이 수영장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대로 물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이 멍한 상태였던 그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CC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챈들러가 걸어나왔던 그 숲 위 하늘에 몇 마리의 독수리가 맴돌고 있는 것을 CC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후 챈들러의 부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일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직감한 CC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화이트 레이크 별장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직후 챈들러는 경찰서로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수사팀은 신속히 CC의 농장으로 향해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신문실에서 챈들러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부모를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수사관이 말을 돌려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각 CC의 농장을 수색 중이던 수사팀이 엄청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CC는 경찰들과 함께 챈들러가 머물렀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관목이 우거진 숲이었고 땅 위에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 자국을 따라가다 수풀에 가려진 한 지점을 발견했고 나뭇가지와 풀을 걷어낸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인 남성의 시신이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채로 버려져 있었고 몸에는 나일론 줄이 감겨 있었는데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들에게조차 이 장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근처에 버려진 기름 탱크 안에서 가위, 톱, 그리고 원예용 전지거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도구들에는 지방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었고 경찰은 곧바로 이 끔찍한 증거들을 수거해 증거물로 보관했습니다.
한편 발견된 남성의 몸통은 즉시 지역 검시소로 옮겨져 정밀 감식을 받았고 예상대로 그 유해는 아버지 바트 할더슨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의 등에는 총상을 입은 흔적 2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 바트의 사망은 확정되었고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에 이미 체포되어 있던 챈들러는 곧바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가장 시급하게 알고 싶은 것은 어머니 크리스타의 행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요? 이 중요한 시점에 챈들러의 여자친구 캐서린이 다시 한번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챈들러와 캐서린은 주로 스냅챗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앱에는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습니다. 7월 3일 캐서린은 한 차례 챈들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가 집도 아니고 익숙한 장소도 아닌 챈들러의 자택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진 위스콘신 강 근처의 풀숲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중대한 단서로 판단했고 캐서린이 찍어둔 스크린샷을 바탕으로 즉시 해당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그 후 강가 풀숲에서 광범위한 수색을 벌인 끝에 경찰은 두 다리 부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두 다리는 어머니 크리스타의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챈들러와 아버지 바트의 전자기기를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챈들러는 재능 있고 성실한 모범 청년으로 대학도 졸업했고 자신만의 작은 사업도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챈들러는 2020년부터 이미 여러 개의 가짜 이메일 계정과 일회용 휴대전화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학 관계자 등을 사칭해 자신과 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학업을 성실하게 이어가고 있고 결국 졸업까지의 인턴십까지 얻었다는 거짓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챈들러는 2020년 무렵 대학에서 자퇴했고 모든 과목에서 성적은 빵점이었으며 학위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사 인턴은 물론 스페이스X 입사 제안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부나 일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사고 역시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은 경미한 단순 뇌진탕이었고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챈들러는 스스로의 병세를 과정해 스페이스X 입사 거짓말을 꾸며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챈들러의 아버지 바트는 마침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졸업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대학 성적표를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바트는 메디슨 기술대학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동안 아들이 숨겨온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사실을 아내 크리스타에게 털어놓았고 다음 날인 7월 1일 바트는 챈들러에게 학교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재택근무 중이던 바트는 챈들러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사람들과 이미 이야기했어. 언제든 나를 찾아와. 그 이후 할더슨 가족의 저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경찰은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할더슨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하실에서 탄피 한 발과 도끼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 루미놀 반응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넓은 범위에 걸쳐 혈흔이 존재했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거실 벽난로 안에서는 다수의 뼈조각과 재가 발견되었고 법의학 전문가의 조사 결과 벽난로 안에서 나온 뼈조각은 200조각 이상으로 인체의 여러 부위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벽난로 바깥에서 진행된 루미놀 검사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타났고 지하실에서 발견된 도끼에서는 바트와 크리스타 두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4일 챈들러의 부모 살해 사건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은 이전에 확보된 각종 물증 외에도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C씨의 농장 헛간에서 라이플 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이 총은 사건 발생 한 달 전 챈들러의 친구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고 경찰은 이것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확신했습니다. 검찰 측은 챈들러 이웃집의 CCTV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그 영상은 7월 1일 이후에 바트와 크리스타가 집을 한 번도 나서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챈들러는 지역의 한 마트에 들른 것이 CCTV에 포착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대형 비닐봉지를 구입했고
그 비닐봉지는 훗날 C씨의 농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바트가 아들의 거짓말을 모두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챈들러가 인지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던 챈들러는 결국 부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월 1일 오후 바트가 챈들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지 불과 수십 분 뒤 챈들러는 집안에서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어머니 크리스타에게 아버지의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 연락할 게 있으면 내게 문자 보내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크리스타에게 퇴근길에 간식거리를 사오라고 부탁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10분경 크리스타는 집에 도착했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남편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범행 후 챈들러는 부모의 시신을 훼손하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챈들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단 2시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챈들러는 2건의 1급 살인을 포함해 총 8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건의 재판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챈들러의 행동은 여러 겹의 내면적 압박이 폭발한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모를 실망시킬 것에 대한 공포, 무너져 내린 자존감이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고 거짓말과 회피는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폭력으로 통제하려 한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부모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감정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깊은 절망, 두려움, 무능력의 표출이었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양형심리에서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챈들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꺼낸 유일한 말은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를 맡겨달라는 부탁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냉혈하고 무정한 사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당연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럽에서 댄서로 일했던 진가이는 홍콩의 고급 오션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다시는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선물한 이 남자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 이 남자는 왜 진가이가 사라진 후 그녀의 집을 계속 드나들었을까요? 과연 진가이는 살아있을까요? 또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밝혀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의 어느 날 중국 선전에서 홍콩으로 가는 항구에서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파를 따라 통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달리 그는 아주 초조해 보였는데요. 낯선 홍콩에서 어떻게 하면 실종된 여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진군이라고 하며 그의 여동생의 이름은 진가이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 수찬에서 함께 자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진가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고향을 떠나 선전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2006년 20살 무렵에 진가이는 선전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화물을 배달하는 홍콩의 화물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둘은 결혼을 하고 홍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틋했던 감정은 금세 식어버렸고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학력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던 진가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번화한 홍콩이 자신의 후진 고향보다는 훨씬 좋았기 때문이죠. 진가이는 반드시 홍콩에 남아 우월한 생활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갓 20살이 넘은 진가이는 그 당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클럽 댄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가이의 키는 161cm에 불과했지만 몸매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아주 좋아 모든 손님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죠. 얼마 안 돼 그녀는 클럽 여왕이 되었습니다. 진가이는 점차 홍콩 생활에 적응해갔고 동료 자매들과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얼마 전부터 진가이의 친구가 갑자기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할 수 없이 진가이의 친오빠인 진군에게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진군은 여동생이 한동안 집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군은 바로 홍콩으로 날아가 여동생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이 홍콩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진군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고 그 당시 이미 진가이의 친구가 신고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진가이의 실종은 마침내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진가이의 정보를 홍콩 실종 사건에 등록하여 거리 순찰을 강화하며 또 경찰을 파견하여 그녀가 일하고 있던 장소와 생활했던 곳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녀의 친구, 동료와 클럽의 단골 손님들까지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은 진가이가 거주했던 타오다 화원의 CCTV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타오다 화원은 홍콩의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요. 진가이는 이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쇼핑몰과 지하철역까지 가까웠으며 일부 앞줄에 사는 고층 주민들은 바다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는 관리해주는 전문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 입주민은 전용 스마트키를 이용해 지하 로비문이나 플랫폼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건물마다 한 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는 것 외에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24시간 경비실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아파트의 CCTV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2달 전인 2011년 10월의 한 CCTV 영상에서 진가의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 10월 5일 오후 4시에 눈에 띄는 한 여자가 빌딩 로비로 들어갔고 이 여자가 바로 진가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고 CCTV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실종자 추적팀은 그녀가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의심했고 바로 강력팀으로 넘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아직 이 빌딩 안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빌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력팀은 사건을 맡은 후 즉시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진가이의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모두 새로 도배되어 있었고 바닥도 새로 깔려 있었으며 심지어 가구들도 다 옮기고 없었습니다. 집은 마치 새 집처럼 깨끗했고 경찰은 그 어떤 다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세면대 배수관에서 머리카락 3가닥을 찾아냈고 확인 결과 바로 실종된 진가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내심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머리카락과 지나치게 깨끗한 실내는 진짜 이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범인이 모든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럼 집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없다면 관리실 CCTV에서 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했을까요? 경찰은 바로 CCTV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동영상에 담긴 한 남자의 모습이 경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6차례나 진가이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10월 6일 6시 50분에 아파트로 들어가 8시 34분에 나왔고 다시 20여 분 뒤인 8시 56분에 커다란 흰색 가방 등 물건을 들고 두 번째 아파트로 들어가 이날 밤 10시 11분경에 나왔습니다. 이튿날인 10월 7일 10시 18분 남자는 또 나일론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시 44분에 리어카로 나일론 가방을 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0일, 11일에도
이 남성은 현장 일꾼 몇 명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가 집안의 가구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과연 진가이와 무슨 관계일까요? 왜 그녀가 사라진 후 그녀의 집을 계속 드나들었을까요? 경찰은 남자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를 신문하기 전 먼저 진가이의 몸매와 비슷한 여경찰 한 명을 불러 그 남자가 들었던 가방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여경을 숨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영상 속 가방에는 정말 진가이가 들어있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진가이는 아파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진가이의 오빠는 지난 10월 6일에 여동생으로부터 고향에 갔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그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조회한 결과 그녀가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진가이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진문심이었고 사건 당시 41세였습니다. 그는 홍콩의 한 증권회사 사장으로 수입이 아주 높았고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문심과 진가이의 관계가 아주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발견하였어요. 진가이가 살고 있는 타오 대화원의 주택은 진문심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둘의 천만남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7년 진문심은 한 증권사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친구와 함께 침사추이의 한 클럽으로 놀러갔고 바로 이곳에서 클럽 여왕 진가이를 만나게 됐으며 그녀에 대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썸을 타다 결국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진문심은 돈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진가이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진문심의 돈을 거절했고 이에 진문심은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나잇으로 만나 결국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진문심은 그녀에게 15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의 돈을 들여 타오 대화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진가이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진문심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진가이를 찾아가 남편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두 여자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진문심의 아내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두 차례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진문심에게 가족과 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결국 진문심은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진가이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진문심이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한 계책일 뿐이었죠. 그는 여전히 아내 몰래 진가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에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진가이는 스폰을 받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는데요. 불륜 사실을 들키고 나서 진문심은 그녀와 만나는 횟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주는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가이는 그에게 불만을 품고 점차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과 감정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사랑도 점점 식어갔죠. 진문심은 더 이상 싸우기 싫었고 앞으로 만남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진문심의 얘기를 들은 진가이는 충격에 빠져 술을 마셔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라도 생길까봐 계속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둘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고 심지어 진가이는 진문심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2011년 9월 진가이는 창문으로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문심이 그녀를 막았고 일은 더 커지지 않았지만 진문심은 그제서야 진가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데리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돈을 보고 진문심과 사귀게 되었지만 그 후 그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진문심과 결혼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진문심의 아내에 의해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진가이의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경찰은 그녀의 친구로부터 그녀의 속사정을 들었습니다. 쓰촨에 있는 그녀의 고향집은 많이 가난했고 클럽에서 번 돈을 모두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문심을 만나고 나서야 여유가 생겼으며 클럽에서 하는 일도 관두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친구와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미용실을 방문하곤 했었죠. 클럽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자주 선택한 생활인데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스폰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었죠. 최근 진가이는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친구에게 언젠가 내가 실종되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숨지게 됐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또 아니면 이미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문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유명 증권회사 사장인 그는 법 앞에서는 일반인과 같았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경찰은 여전히 정상적인 절차로 진문심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진문심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진가이는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10월 6일 밤에 진가이를 찾아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이후 진가이는 진문심이 구매한 집을 돌려주기로 했고 아파트를 나와 다른 살 곳을 찾았습니다. 진문심은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집을 새놓을 바에는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갑, 공구함, 탈취제, 4롤의 비닐봉투와 대형 진공백을 구매하기 위해 근처 상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싸들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앞전에 얘기한 물건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진공봉투는 잡동사니를 담는 데 쓰였고 진가이의 유화를 감싸는 데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제는 진가이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셔 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화는 인테리어 작업자가 그림을 예쁘다며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비닐봉지도 유화를 넣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가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깨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진가이를 깨우지 못하고 자기 물건만 챙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백에 들어있는 건 몇 박스의 와인 상자인데 너무 무거워 수레를 빌려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0일에 그는 다시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진가이를 만나지 못했으며 방 테이블 위에 진가이가 남긴 방카드만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가이가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진문심의 말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와인 같은 깨지기 쉬운 제품을 나일론백에 담았을까요? 진짜 와인이 들어있었다면 운송 과정에서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말은 곧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들은 진문심이 진가이를 숨지게 하고 그녀를 없애고 또 사람을 불러 방 안에 흔적을 지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 사실 아무런 중요한 증거도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진문심의 곁에서 발견한 진가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10월 6일 진가이의 오빠는 그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문자 메시지는 진가이가 중국 대륙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그녀가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 진문심이 보낸 것임을 밝혔으며 또 그가 사무실 유선전화로 진가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걸 꾸며냈습니다. 진문심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의 사무실 유선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요. 진가이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도 녹음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당시 진문심의 곁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죠. 이로 인해 경찰은 진문심이 범인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진짜 숨졌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경찰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2011년 1월 진가이의 오빠 진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진문심은 체포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경찰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문심은 자기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경찰은 그를 석방시켜야 했습니다. 진문심이 진가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단서가 경찰이 밝혀낼 때까지였죠. 2014년 3월 진문심은 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그는 침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2015년이 되자 사람들은 기괴하게 사라진 여자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증인도 없고 범인의 고백도 없는 홍콩 최초의 산모 사건을 경찰은 결국 어떻게 범인의 죄를 확보했을까요? 2015년 8월 판사는 강력한 기타 증거, 문자 메시지와 범죄 도구 구매 등을 근거로 하여 비록 숨진 진가이를 찾지 못했지만 진문심이 진가이를 숨지게 하고 또 숨진 그녀를 불법으로 처리한 거로 판단하여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때 홍콩은 이미 극형을 폐지한 지 오래됐을 때였죠. 2017년 7월 진문심은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진가이가 숨졌다는 증거물이 없으면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진문심은 6년 동안 계속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왔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지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아내도 그와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마음고생으로 그는 아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사건 재심 중 진문심은 갑자기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경찰에게 가슴 깊이 숨겨둔 비밀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그날 밤 진문심은 진가이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게 된 진가이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며 심지어 진문심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진문심은 그녀를 안정시키려다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진문심은 너무 무서웠고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전부 사라질 것 같아 매우 두려웠습니다. 진문심은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숨진 진가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근처에서 공구를 구매했지만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아 할 수 없이 다음 날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그는 더 큰 나일론 가방을 들고 가서 진가이를 넣은 후 카트로 아래층으로 옮겨 승용차에 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진문심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이공의 한 쓰레기장으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일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론 가방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로 인해 범인이 탈출할 뻔했었죠. 사건은 마침내 결말을 짓게 됐습니다. 진문심은 여러 번 자신이 정당방위하기 위해 실수로 진가이를 숨지게 한 거고 고의적으로 그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보다 가벼운 판결을 원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가 사람을 해친 뒤 숨진 피해자를 쓰레기장으로 버렸으며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진문심의 행동이 매우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법원은 결국 진문심에게 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불륜관계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되돌아봅시다. 진가이가 한 남자의 스폰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냥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울며불며 매달릴 때 남자는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진문심은 처음부터 잘못을 했고 가족을 배신하고도 뉘우치지 않았고 가족과 애인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여자와 자신을 동시에 고통스럽게 했으며 결국 내연녀를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날과 행복했던 가정도 망쳤습니다. 감정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결국 모두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볕이 바닥에 살포시 뿌려지며 아리코의 얼굴을 가볍게 비춰줍니다. 소녀는 바닥에 누워 심한 고통을 견디며 눈을 살짝 뜨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수십 일 동안 소녀는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마감하고 싶었지만 매번 창밖에 햇살을 볼 때마다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소녀의 18살 생일입니다. 소녀는 가족들과 상봉하는 걸 꿈꾸며 드라마의 최종편과 졸업여행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다른 길을 선택해 귀가했으면, 만약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29일, 일본 도쿄 아다치구의 수사관들은 소년 보호소에서 2명의 10대 소년을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둘은 길가에서 한 젊은 여성을 납치하여 모텔로 데려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집에서 여성 속옷을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들에 대해 다시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야노 히로시는 고개를 숙이며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아주 불안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일부러 "넌 어떻게 사람을 숨길 정도로 대할 수 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떠보는 질문이었는데 미야노 히로시는 갑자기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친구 오구라가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한 줄 알고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심지어 몸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친구를 숨지게 했어요." 미야노 히로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그의 진술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가 쓰레기장에서 거대한 휘발유 철통을 찾아냈습니다. 철통은 300kg에 달했는데요. 안에는 콘크리트로 가득했고 뚜껑은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철통을 실험실로 운송하여 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이 콘크리트를 조금씩 벗겨내자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숨진 소녀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마저 놀라게 한 상처들이었죠. 소녀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생김새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심한 화상을 입었고 심지어 뇌는 구타를 당해 이미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꽃 같은 나이에 그녀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게 됐을까요? 조사 결과 소녀의 이름은 후루타 아리코였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토 시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오빠, 그리고 동생과 같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든 그녀는 집에 부담을 주기 싫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플라스틱 금형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코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면 전자회사에 입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바로 다가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1988년 11월 25일 한 건의 사고로 모든 게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리코는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가던 길이었어요. 해가 지게 되면 조금 어두운 길이었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괜찮았습니다. 그날은 아리코의 어머니의 생일이어서 아리코는 평상시보다 자전거를 빨리 탔습니다. 바로 이때 한 대의 오토바이가 그녀의 곁을 지나가며 아리코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옆구리를 차서 길가의 도랑에 넘어뜨렸습니다. 아리코가 힘들게 일어서려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받쳐줬습니다. 아리코가 고개를 돌리자 한 10대 소년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까 걔네 동네 불량배들인데 날 위협한 적이 있어.
걔네 아마 좀 있으면 돌아올 것 같아.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아리코는 가슴이 약간 답답하고 온몸이 아파 조금 쉬고 싶었지만 소녀는 이미 그녀의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리코는 할 수 없이 그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걸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했던 둘은 학교 생활과 가족, 취미 생활까지 얘기했습니다. 소녀는 키가 작았지만 성격이 좋고 또 착해 보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수백 미터를 걸어 어느 창고 부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아리코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갑자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쉽게 따라올 줄은 몰랐네. 솔직히 얘기해줄게. 사실 오토바이 탄 애랑 나랑은 같은 편이야.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 할 거야. 이때까지 아리코는 이 소년이 현지에서 유명한 불량소년 미야노 히로시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18세였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상시 부모가 너무 바빠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그의 성격은 점점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는 또 어릴 적부터 유도를 배워 싸움질도 꽤 잘했습니다. 1988년 미야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개경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퇴학 청소년 7, 8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야노는 불법약품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허상에 빠지게 됐었죠. 최근 조직원들은 더욱 거만해져서 강도짓에 그치지 않고 여학생을 납치하여 몹쓸 짓까지 해왔습니다. 불과 바로 2주 전에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 명의 소녀를 호텔로 데려가 여러 명이 같이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야노의 협박에 겁먹은 아리코는 보복당할까 두려워 그의 말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9시 50분 미야노는 그녀를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미야노의 계획대로라면 그녀를 집으로 보내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코는 불행하게도 오구라 조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난 후 사건은 되돌릴 수 없게 발전하였습니다. 오구라 조우는 개경회의 주요 인물인데요. 미야노와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아리코를 공격한 사람이었죠. 그의 집안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부모가 오래전에 이혼하여 그는 누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술집을 운영하는 마담이었습니다. 오그라는 키가 크며 싸움질도 잘했습니다. 조직에서 미야노 다음의 자리를 차지했었죠. 그날 저녁 미야노가 오그라에게 전화하여 아리코를 협박하고 겁탈한 과정을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며 그녀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구라는 미야노를 막으며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오구라와 아리코는 중학교 때 아는 사이였습니다. 오구라가 아리코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거절당했었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게 되자 오구라는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리코를 만나게 된 그는 당연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구라는 같은 조직의 친구 와타나베 키요시와 같이 근처 공원으로 가 미야노를 만나러 갔습니다. 3명의 불량 소녀는 아리코의 가방을 열어 그녀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만약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의 가족을 전부 숨지게 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리코를 한 저택의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하노부 바르다의 집이며 또 개경회의 모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코는 소년들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공포의 41일이 시작됐습니다. 11월 28일 미야노는 몇 명의 부하들에게 전화하여 좋은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7, 8명의 10대 애들은 하타노부 하루의 집에 모여 소녀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아리코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리코를 알몸 상태로 만든 후 발코니에서 춤까지 추게 했습니다. 한겨울 날씨에 아리코는 여러 차례 쓰러졌지만 그들은 소녀를 억지로 깨워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불량 소년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리코를 가출로 위장시켜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집으로 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리코의 아버지는 딸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전화를 받고 가출인 줄 알고 실종 신고를 취소했었죠. 사람들은 아리코가 왜 집주인인 하타노부 하루의 부모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았냐고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16살인 하타노부 하루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 부모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그는 부모를 증오하게 됐고 복수까지 마음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향해 의자를 던진 적도 있어 그의 부모는 하타노부 하루에게는 간섭하지 않았으며 큰아들에게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리코가 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타노부 하루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그녀는 아리코가 본인의 집에 있는 걸 의아해하며 아리코에게 빨리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둘러대며 신경 끄라고 하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하타노부 하루의 어머니는 아리코가 계속 떠나지 않아 의심되어 아리코의 나이, 학교, 그리고 집 주소를 알아내 소녀의 집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리코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하타노부 하루의 어머니는 망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아들이 못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리코의 가족은 분명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녀는 본인의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가짜 이름을 대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리코의 부모는 그녀가 남긴 이름으로 여기저기 확인했지만 여전히 딸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리코를 놀리는 게 개경회의 낙이 됐습니다. 12월 5일 도쿄 나가노역에서 노면 전차 사고가 났었는데 미야노는 아리코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하며 아리코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아리코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소년들은 또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며 그녀를 놀렸습니다. 아리코가 그들의 조롱에 지쳐 점점 미쳐가자 그들은 재미있다는 듯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새벽 늦게까지 놀게 되어 오후가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리코는 이때다 싶어 그들 몰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층에서 자고 있던 미야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미야노는 바로 전화를 끊고 아리코를 2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여 집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미야노가 받아 장난 전화한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불량 소년들은 아리코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라이터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소년들은 그녀를 증오해하며 점차 방치까지 하고 새로운 소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게 된 아리코는 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천천히 기어서 1층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는데 염증이 심해지자 문을 열 힘조차 없게 됐습니다. 불량 소년들은 아리코를 하노부의 형에게 맡겨 돌봐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매우 귀찮아하며 아리코에게 매일 우유만 줬으며 기분이 좋을 때만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온몸이 아픈 데다 굶주림과 추위가 더해져 아리코는 점점 생존의 희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12월 말에 아리코의 발은 완전히 썩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리코는 할 수 없이 대소변을 우유팩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소년들은 악취를 못 참겠다며 그녀를 더욱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함께 모여 아리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까지 했습니다. 1989년 1월 4일 아리코가 감금된 지 40일이 됐습니다. 이날 아침 미야노는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어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는 조직원 몇 명을 불러 아리코를 찾아가 화풀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야노 히로시, 오구라조, 하노부 하루, 그리고 카즈 와타나베 요시였는데요. 아리코를 2시간 동안이나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구타가 끝난 후 그들은 끈으로 아리코의 발목을 묶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불쌍한 아리코는 4평밖에 안 되는 침실 바닥에서 혼자 외롭게 숨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겪고 영원히 17살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들은 숨진 아리코를 철통에 넣어 시멘트로 가득 채운 뒤 차로 도쿄만으로 가져가 한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버려진 가전제품이 잔뜩 쌓여 있어 철통은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야노와 오구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만약 경험 있는 경찰이 미야노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까지도 아리코의 행적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1989년 봄, 사건에 관련된 7명의 소년은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심사 끝에 미야노 히로시, 오구라조, 하노부 하루와 카즈 와타나베 요시가 주범으로 확정되어 소년 법원에서 도쿄지방법원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자유방해, 고문, 불법구금, 고의상해,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4명의 청소년을 기소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재판을 진행했는데요. 4명의 범죄자는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구라와 와타나베의 변호사는 그들은 그냥 아리코를 다치게 했지 숨지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야노 또한 형을 줄이기 위해 바로 말을 바꾸어 고의로 숨지게 한 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4명의 용의자는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그들에게 소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재판하길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여론도 사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일본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려는 의도로 결국 미야노에게 유기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부 10년 이하인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지만 결국 2심에서 미야노 히로시에게만 17년에서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공공심판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역사상 보기 드문 가장 악독한 범행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문 정도는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이런 가혹한 표현도 일본 형사사건 중 아주 드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는 오늘날에도 각 나라에서 소년법에 대한 논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미성년 범죄자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시대에 소년법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방치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앞날이 창창한 소녀 소년들이 제2의 후루타 아키코가 될 것이고 또 제2의 미야노 히로시가 될까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